입만 살아서는 제 서방한테 물이나 떠오라 시키고 앉았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시집 온 지 3년, 채선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습니다. 남편을 종처럼 부리고 입으로만 사는 며느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비단거래에서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씨 집안은 하룻밤 새 집도 논밭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았지요. 그런데 이 집안을 등쳐먹은 건 온 마을이 우러러 존경하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어른에 맞선 건 다름 아닌 입만 살았다 욕먹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 어느 마을에 한씨 집안이 살았습니다. 포목전 하나에 논밭 몇 마지기를 붙여 끼니 걱정은 없는 집이었지요. 기와는 낡았어도 대문은 번듯했고 마당에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철마다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 집 둘째 며느리가 바로 채선이었지요. 새아가,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리에 있느냐. 시어머니 오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또 한 번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지요. 어머님, 새벽잠이 보약이라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누웠다 일어나겠습니다. 보약 좋아하시네. 오씨가 부지깽이를 들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채선은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머리를 매만졌지요. 얼굴은 갸름하고 눈빛은 또렷한 것이 생긴 것만 보면 어느 대갓집 규수 같았습니다. 한데 그 고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식구들 부하를 돋웠지요.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다. 그동안 내가 물동이 한 번을 제 손으로 인 적이 있더냐. 어머님 물동이는 서방님이 이고 오십니다. 소녀가 곧간 샘을 봐드리는 편이 집안에 더 이로운 줄로 압니다. 샘이 밥 먹여주더냐? 오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깨우면 보약 핑계, 일을 시키면 샘 핑계. 손에 흙 한 번 묻히는 법이 없으니 동네의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지요. 그날 아침에도 마당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거기 부엌에 물 좀 길어다 주오. 채선이 툇마루에 앉아 남편 한도경을 불렀지요. 한도경은 군말 없이 물지개를 졌습니다. 명색이 사내대장부가 아내 심부름에 우물을 오가니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큰동서가 혀를 끌끌 찼지요. 아이고, 작은 서방님 팔자도 어지간하오. 마누라가 상전이지 뭐. 큰동서 끝내는 들으란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도경은 멋쩍게 웃을 뿐 아무 말도 못했지요. 채선은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사내가 물 좀 깃는다고 팔자가 상하지는 않습니다. 외려 힘쓰는 일은 힘센 사람이 하는 게 이치에 맞지요. 저것이 또 입을 놀리네. 끝내는 부하가 치밀어 발을 굴렀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채선은 또박또박 받아쳤고 그 말이 하나같이 빈틈이 없어 더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채선이 무리를 마다하고 손의를 피하는 데에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지요. 채선은 그저 입을 다물고 미움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3년을 버텨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낮 우물가 빨래터에서는 동네 안악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랫감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입방아 찌는 소리가 더 요란했지요. 한씨네 둘째 며느리 말이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며. 아, 그 입만 살았다는 색시. 글쎄, 시어미가 호통을 쳐도 꼬박꼬박 말대답을 한다지 뭐야. 세상에, 우리 같으면 매를 맞아도 12번은 맞았겠네. 안악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였습니다. 마침 그 앞을 채선이 지나갔지요. 빨래 한 짐 들지 않은 깨끗한 차림이었습니다. 안악들의 눈초리가 일제히 채선에게 쏠렸지요. 색시는 빨래도 안 하나 봐. 한 안악이 비아냥대듯 물었습니다. 채선은 걸음을 멈추고 차분히 대꾸했지요. 빨래란 두들길수록 옷감이 상하는 법입니다. 때를 알맞게 빼는 것이 옷을 오래 입는 길이지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네. 안악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채선은 더 대꾸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갔지요. 등 뒤로 비웃음이 따라붙었지만 채선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퉁이를 돌아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자 그제야 잠시 담벼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지요. 그 얼굴이 어쩐지 지쳐 보였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신우이 도화가 바느질감을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었지요. 혼수로 보낼 저고리를 짓는데 솔기가 자꾸 비뚤어졌습니다. 채선은 그 옆에 비스듬히 누워 한마디 거들었지요. 도화야, 그 솔기는 그렇게 당기면 또 뜯어진다. 한 땀을 시침에 두고 가야지. 그리고 깃은 안자락부터 잡는 것이 수월하단다. 도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언니라는 사람이 누워서 입으로만 훈수를 두니 어린 마음에 분이 안 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잘 아시면 새언니가 직접 하시든가요. 도화가 바느질감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도 채선은 태연했지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다. 도화는 그 말에 더 약이 올라 방을 뛰쳐나가 버렸지요. 채선은 홀로 남아 내동댕이 쳐진 저고리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솔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채선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 다 알고 있었지요. 다만 그 눈이 요즘 들어 자꾸만 채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도 채선의 입은 쉬지 않았지요. 시아버지 한석주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저자의 비단 값이 좋다더구나. 배 대인이 동업을 하자는데 잘만 하면 한미천 잡겠어. 아버님, 값이 좋다는 말은 사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한테 좋다는 뜻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물건에 큰 돈을 묻는 건 위태로운 줄로 압니다. 또 시작이구나. 계집이 장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한석주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분위기가 삽시간에 싸늘해졌지요. 큰아들 한도식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재수 씨는 그저 들으면 될 일을 자꾸 토를 다니 탈입니다. 아버지. 아주버님,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염려를 아뢰는 것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일일수록 따져봐야 후회가 없지요. 입 좀 보게. 식구들이 일제히 채선을 노려보았습니다. 채선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밥술을 떴지요. 하지만 식구들의 눈초리에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똑똑한 며느리는 미움을 사고 어수룩한 며느리는 사랑을 받는다는 옛말이 이 집에서는 꼭 들어맞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선이 그토록 만류한 그 비단 거래를
큰동서 끝내마는 은근히 부추기고 있었지요. 아버님, 배대인이 어떤 분입니까? 흉년의 곳간을 열어 굵는 사람을 먹이고 다리가 끊기면 제 돈으로 놓아주는 어른 아닙니까? 그런 분이 동업을 청하는데 마다할 까닭이 없지요. 그렇고 말고 배대인이라면 온 고을이 우러르는 어른이지. 한석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채선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무언가 석연찮은 기운이 가슴을 스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채선은 홀로 깨어 있었지요. 봉당 한 구석,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를 끌러 손때 묻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 죽은 친정아버지가 남긴 장부책이었지요. 채선은 그 책을 가슴에 안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채선아, 글이란 한 번 적힌 글자도 사람 손을 타면 거짓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머리에 새겨야 한다.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도 못 훔쳐가거든. 어린 채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숫자를 외고 또 외웠을 뿐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가지를 더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채선아, 옳은 말은 끝까지 하는 거다. 입을 다물면 거짓이 이기는 법이야. 그때 아버지의 눈빛은 더없이 단단했지요. 채선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른이 된 채선은 제 일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끝까지 해야 할 옳은 말 하나를 삼킨 채로 말입니다. 장부책을 다시 보따리에 넣으며 채선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저 창호지 너머로 새어드는 달빛만이 채선의 어깨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 채선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이것이 미움받는 며느리 채선의 하루였습니다. 입만 살았다고, 손은 굼뜨다고 식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채선은 좀처럼 제 속을 내보이지 않았지요. 누구도 그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집안에 곧 들이닥칠 거센 바람을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상주고을에서 배도식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객주를 거느린 거상이면서도 그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곳간을 여러 굶주린 백성에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장마의 다리가 떠내려가면 제 돈을 들여 새 다리를 놓아주었지요. 늙어 자식 없는 노인이 죽으면 관까지 짜주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이 그를 두고 살아있는 부처라 부른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배대인, 이번에도 신세를 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허허, 갚기는 무얼 갚는단 말이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도리지요. 그저 마음 편히 사시오. 배도식은 늘 그렇게 웃었습니다. 후덕한 얼굴에 살집 좋은 손, 고운 비단 두루마기에 번쩍이는 금관자까지. 보기만 해도 복이 절로 들어올 것 같은 인상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그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덕한 웃음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을에 단 한 명도 없었지요. 한석주가 배도식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반년 전쯤이었습니다. 포목전에 비단을 대주는 거래로 처음 얼굴을 텄는데 배도식은 유독 한석주에게 살갑게 굴었지요.
한생원 사람이 이렇게 강직하고 정직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오.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소이다. 과찬이십니다. 배대인. 한석주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평생 양반체면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가세가 기울어 포목전까지 열었으나 속으로는 늘 장사치를 한 수 아래로 여기던 터였습니다. 그런 그를 배도식이 깎듯이 생원이라 높여 부르니 어찌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배도식은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지요. 사람의 약한 구석이 어디인지 그는 첫눈에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석주의 약한 구석은 다름 아닌 체면과 욕심이었지요. 한생원, 내 긴히 의논할 일이 있소이다. 다름이 아니라 비단동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소. 배도식이 넌지시 말을 꺼낸 것은 단풍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석주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동업이라 하시면 한양에서 비단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소. 지금 청나라 비단을 들여다 쟁여두었다가 봄에 풀면 곱절 장사는 떼어놓은 당상이요. 한데 나 혼자 하기엔 미천이 달려서 말이요. 그렇게 큰 장사를 한생원 같은 정직한 분과 함께라면 마음이 놓이겠소. 어떻소? 반반씩 미천을 대고 이문도 반반씩 나누는 것이. 한석주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곱절 장사라는 말에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지요. 평생 양반 노릇만 하다 기울어버린 가세를 단번에 일으킬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석주는 식구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러고는 배도식의 제안을 신이 나서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아느냐. 배대인 같은 어른이 우리 집과 손을 잡자는 게다. 아버님, 정말 잘 되었습니다. 배대인이 어떤 분입니까? 큰동서 끝내가 누구보다 반색을 했습니다. 손뼉까지 쳐가며 시아버지를 부추겼지요. 흉년의 곳간을 여는 어른, 다리를 놓아주는 어른 아닙니까? 그런 분과 동업이라니 이건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렇고 말고 끝내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한석주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 채선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채선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요. 비단을 봄에 푼다 하셨는데 그 비단을 어디에 쌓아두는지요? 또 미천은 어디서 마련하실 작정이신지요? 비단이야 배대인 창고에 쌓아두기로 했고 미천은 논밭을 잡혀 마련하면 될 일이다. 그 말에 채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논밭을 잡히는 것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단이 봄에 제값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논밭을 잃고 빚만 떠안게 됩니다. 더욱이 그 비단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남의 창고에 둔다는 것은 또 그 이비로구나. 한석주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처럼의 좋은 기분에 찬물을 끼얹혔으니 부하가 날 만도했지요. 계집이 무얼 안다고 자꾸 초를 치는 게냐. 배대인이 어떤 어른인지 몰라서 그래. 온 고을이 우러르는 분이다. 소녀는 다만 되었다. 입 다물거라. 채선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동서 끝내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지요. 작은 동서는 매사가 그렇게 부정만 타는 소리를 하니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오는 게요. 좀 가만히나 있구려. 옳거니 끝내 말이 맞다.
식구들이 모두 끝내 편을 들었습니다. 채선은 외톨이가 되어 그 자리를 물러났지요. 방으로 돌아온 채선은 가슴이 답답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비단거래에서 풍기는 냄새가 어쩐지 오래전 친정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채선의 친정은 본디 샘을 다루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윤경수는 관아에서 샘과 문서를 맡아보던 산원이었지요. 곧고 빈틈없는 사람이라 숫자 하나, 글자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채선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하는 건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지. 아버지는 어린 채선을 무릎에 앉히고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장부를 한 번만 보고 외워보거라. 쌀 몇 섬의 무명이 몇 필이더냐. 쌀 12섬의 무명 24필입니다. 아버지. 옳지. 내 딸이 천하의 제주꾼이로구나. 채선은 그 무릎에서 셈을 배웠고 문서 읽는 법을 익혔지요. 또래 계집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채선은 아버지를 따라 장부의 숫자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채선이 20살 되던 해 집안에 끔찍한 일이 닥쳤지요. 아버지가 관아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곧고 정직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렸지요. 나는 결백하다. 누군가 장부를 고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아버지는 옥에서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증좌라고는 고쳐진 장부 한 권뿐이었고 그 장부에는 분명 아버지의 수결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재산은 모조리 관아에 몰수되었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만 남아 끼니를 굶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채선의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그저 침침한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눈앞이 안개가 낀 듯 뿌얘졌습니다. 등잔불 아래서는 바로 코앞의 글자도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낮에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한 의원을 찾아갔지만 의원은 고개만 저었지요. 이건 밤눈이 어두워지는 병이요. 차차 낮에도 어두워질게요. 약으로 늦출 수는 있어도 고치기는 어렵소. 정녕 고칠 길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소. 어두운 데서는 차차 사람도 모자라 보게 될게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오. 채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샘과 글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 눈을 잃어간다니 이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채선은 울지 않았지요. 대신 이를 악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의 숫자도 문서의 글자도 사람의 목소리도 눈이 못하는 일을 머리가 대신하도록 말이지요.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도 못 훔쳐간다. 아버지의 그 말이 이제는 채선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흐른 어느 날 한씨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지요. 둘째 아들의 짝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데다 아비가 죄인으로 죽은 집 딸을 거둬주겠다는 곳은 그곳뿐이었지요. 채선아, 이 혼사가 마지막 길이다. 눈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알았느냐? 어머니가 채선의 손을 붙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혼사마저 깨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 되면 어린 동생들은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채선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지요.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시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손일을 못하는 며느리, 어두우면 앞을 못 보는 며느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로 말이지요. 그것이 최선이 입으로만 사는 며느리가 된 까닭이었습니다. 무리를 마다한 것도, 바느질을 누워서 훈수만 둔 것도 다 그 어두워지는 눈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식구들은 그 속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게으르고 건방진 며느리로만 여겼지요. 그날 밤도 채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도식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곱절 장사, 남의 창고, 논밭을 잡힌 미천. 그 모든 것이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부디 무사하셔야 할 텐데. 채선은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한씨 집안을 향한 거센 바람은 이미 코앞까지 불어닥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바람의 한복판에는 온고울이 부쳐라 떠받드는 한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채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석주는 끝내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며칠 뒤 논밭 문서를 들고 배도식의 객주를 찾아갔지요. 한생원, 잘 오셨소. 이리 와서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시오. 배도식이 두루마리 한 장을 펼쳐 내밀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한석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글이 많은 데다 어려운 문구가 뒤섞여 있어 무슨 소린지 절반도 알아듣기 어려웠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원. 허허, 그저 미천을 똑같이 대고 이문을 똑같이 나눈다는 흔한 문서요. 나를 못 믿으시오? 아니요. 어찌 배대인을 못 믿겠소. 한생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소? 바로 믿음이요. 글자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그게 어디 동업이요, 흥정이지. 옳은 말씀이요. 네, 배대인을 믿고 말고요. 한석주는 멋쩍게 웃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약서 끝에 수결을 두었지요. 바로 그 순간 배도식의 입가에 알듯 말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석주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잘 생각하셨소, 한생원. 우리 봄에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 그럽시다. 배대인만 믿겠소이다. 집으로 돌아온 한석주는 계약서를 며느리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내가 그렇게 셈을 잘 본다니 이거나 한번 보거라. 트집 잡을 게 있나.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요. 하지만 채선은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채선은 계약서를 들고 환한 마당으로 나가 햇빛에 비추어 한자 한자 짚어 읽어 나갔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앞이 흐려도 밝은 데서라면 코앞의 글자는 그럭저럭 가려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채선의 손이 어느 대목에서 딱 멈췄습니다. 아버님, 이 계약서 이상합니다. 또 무슨 트집이냐. 여기 이 조항을 보십시오. 글자의 먹빛이 다릅니다. 다른 글은 진하게 말랐는데 이 줄만 유독 흐리고 번졌습니다. 나중에 따로 끼워 넣은 글씨입니다. 채선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한석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들여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글씨로만 보였지요. 무슨 소리냐. 다 똑같구먼. 이 조항에 이르기를 비단이 정한 날까지 팔리지 않으면 미천을 댄 논밭과 가택이 모두 배대인에게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것도 보름 안에 말입니다. 아버님, 이건 동업이 아니라 덫입니다. 채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구들이 술렁였지요. 하지만 한석주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내 이놈, 아니 내 이것이 배대인 같은 어른을 사기꾼으로 모는 게냐. 글자 먹빛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다 내 눈이 삐뚤어진 탓이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다시. 닥치거라. 다 끝난 일이다. 이미 수결을 두었어. 한석주가 계약서를 도로 낚아챘습니다. 채선은 더 말릴 수 없었지요.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운명의 그날 한씨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배도식의 객주에 쌓아두었다던 비단이 하룻밤 새에 몽땅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이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한석주가 객주로 달려갔습니다. 배도식은 침통한 얼굴로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이거 면목이 없소, 한생원. 간밤에 도적이 들어 창고를 통째로 털어갔구려. 나도 손해가 막심하오. 그럼 우리 미처는 논밭을 잡혀댄 그 돈은 어찌 되는 게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소. 정한 날까지 비단을 팔지 못했으니 안타깝지만 논밭과 가택은 이 사람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소. 배도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지요. 한석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관아의 아전들이 한씨 집에 들이닥쳤지요. 계약서를 근거로 집과 논밭을 압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씨 댁은 들으시오. 이 가택과 전답은 오늘부로 배도식 대인의 소유가 되었소. 당장 세간을 빼고 집을 비우시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오씨가 아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은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지요. 세간이 마당으로 내던져지고 장롱이 끌려 나왔습니다. 도화는 울음을 터뜨렸고 한도경은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지요. 하룻밤새 한씨 집안은 그렇게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습니다. 번듯하던 기와집도 대대로 붙여온 논밭도 모두 남의 것이 되어 버렸지요. 식구들은 마당에 내던져진 세간 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이고. 오씨가 가슴을 치며 곡을 했습니다. 한석주는 넋을 잃고 허공만 바라보았지요.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너진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곡을 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채선만은 달랐습니다. 채선은 내던져진 세간 더미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헤아리는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채선은 곁에 있던 남편을 가만히 불렀지요.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적이 들었다는 그 비단이 모두 몇 필이나 되었습니까? 그게 어림잡아 수백 필은 된다고 들었네만. 그건 왜 묻나? 수백 필이라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비단 한 필이 제법 무거운데 수백 필을 옮기자면 큰 수레가 여러 대는 있어야 합니다. 그 수레가 한밤중에 마을을 드나들었다면 어찌 본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채선의 목소리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한도경은 그제야 멍하니 아내를 보았지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 본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긴 해. 수레가 오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애초에 그 비단은 마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비단은 도적이 훔쳐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배도식의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도적이 들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채선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도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여보, 그럼 우리가 사기를 당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배도식이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판을 짠 것입니다. 곱절 장사라는 미끼로 논밭을 잡히게 하고 비단을 빼돌린 뒤 도적 핑계로 모든 것을 삼킨 것이지요. 그 계약서에 끼워 넣은 조항이 바로 그 덫이었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배대인이 어떤 분인데 한도경조차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온 고을이 부처라 떠받드는 어른이 그런 짓을 했다니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채선은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지요. 그날 밤 식구들은 마을 어귀 빈 헛간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찬 바람이 헛간 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도화는 어머니 품에 안겨 훌쩍였고 한석주는 벽에 기대 한숨만 쉬었습니다. 채선은 그 한 구석에서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눈앞이 캄캄했지만 머릿속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채선은 그 계약서의 글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먹빛이 다르던 그 한 줄까지도 말이지요. 아버지, 소녀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입을 다물고만 있으면 거짓이 이긴다는 그 말씀을요. 채선은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평생 제1에는 입을 다물고 살아온 채선이었지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되찾겠습니다. 이 집안을 빼앗긴 모든 것을. 채선이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곡소리가 뚝 그치고 모두의 시선이 채선에게 쏠렸지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입만 산 내가 무얼 어쩐단 말이냐. 오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 동서 끝내도 가세했지요. 작은 동서, 이 판국에 무슨 헛소리요. 가만히나 있구려. 괜히 배대인 같은 어른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 모두 경을 치우. 채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식구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지요. 적과 식구의 멸시를 한꺼번에 받으며 채선은 홀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선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채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구들은 마을 끝자락에 다 쓰러져 가는 셋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집이었지요. 어제까지 번듯한 기와집에 살던 식구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한석주는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이지요. 오씨는 끼니를 잇느라 삭바느질을 다녔고 한도경은 날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 와중에도 채선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채선은 남편을 가만히 불렀지요. 서방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얼 도울 수 있겠나. 이 무능한 사람이. 한도경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가 사기를 당했다 했을 때 믿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요. 채선은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다만 정직해서 남을 의심할 줄 모를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의심입니다.
배도식이 비단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그 자취를 찾아야 합니다. 자취를 찾는다고 무슨 수가 있겠나. 그자는 온 고을이 떠받드는 어른인데 떠받드는 어른일수록 약점은 더 깊이 감춘 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감춘 거짓이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게 마련이지요. 채선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한도경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무너진 집안에서 누구 하나 기댈 데가 없었는데 아내의 그 차분한 눈빛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좋네. 내 무엇이든 하겠네.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함세. 처음으로 한도경이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 된 것이지요. 며칠 뒤 채선은 남편과 함께 저자로 나갔습니다. 비단거래에 끼었던 거간꾼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거간꾼이란 사고 파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구문을 챙기는 자들이라 물건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이었습니다. 채선은 수소문 끝에 박거간이라는 자를 찾아냈습니다. 비단거래에 다리를 놓았던 자였지요. 채선은 그를 한적한 주막으로 데려가 차분히 마주 앉았습니다. 박서방,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배 대인의 비단이 도적을 맞았다는 그날 밤 정말 도적이 들었습니까? 그걸 내가 어찌 아오. 나는 다리만 놓았지. 그 뒤 일은 모르오. 박거간이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습니다. 채선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요. 박서방, 거짓을 말할 때 사람은 눈을 피하는 법입니다. 지금 박서방이 그러하시군요. 무슨 소리요? 제가 알기로 그날 밤 배대인의 창고에서는 도적이 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자물쇠도 멀쩡했고 담을 넘은 자국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찌 수백 필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졌을까요? 도적이 날개라도 달렸답니까? 채선이 또박또박 짚어 나가자 박거간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사실 채선은 창고를 직접 본 적이 없었지요. 다만 도적이 들었다면 응당 있어야 할 흔적들을 하나하나 짚어 상대의 반응을 떠본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저는 다 알고 왔습니다. 다만 박서방 입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박서방이 거기 끼었다는 것은 묻어드리겠습니다. 채선의 말에 박거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목소리를 낮춰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도적은 들지 않았소. 비단은 그대로 창고에 있었지. 다만 배대인이 사람을 시켜 비단을 안쪽 깊은 광으로 옮겨 두었을 뿐이요. 도적 맞은 척하려고. 역시 그랬군요. 그 비단은 지금도 그 광에 있습니까? 네,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요. 더는 묻지 마시오. 배대인이 알면 나는 죽은 목숨이요. 박거간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채선은 이미 중요한 것을 얻은 뒤였지요. 비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배도식의 광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단서였습니다. 여보, 자네 정말 대단하네. 창고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찌 그리. 한도경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채선은 옅게 웃었지요. 본 적은 없어도 도적이 들면 무엇이 어찌 되는지는 압니다. 친정에서 그런 일을 숱하게 보고 들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여기는 상대 앞에서 입을 여는 법입니다. 채선의 말솜씨는 그야말로 무기였습니다. 입만 살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입이 이제는 진실을 캐내는 송곳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뜻밖의 사람이 채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도화였지요. 새언니. 도화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새언니를 미워하던 그 도화가 어쩐 일인지 풀이 죽어 있었지요. 새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새언니가 그렇게 거래를 말렸는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새언니 말이 다 맞았는데. 도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사실 도화는 그 비단 거래 때문에 정혼했던 혼처에서 파혼을 당한 터였지요. 망한 집딸을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언니, 제 혼사도 깨졌어요. 다 그 배가가 우리 집을 망쳐놓은 탓이에요. 저도 새언니를 돕고 싶어요. 무엇이든 시켜만 주세요. 채선은 어린 시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도화야, 고맙다. 내 마음이 참으로 고맙구나. 그래, 함께 해보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빼앗긴 것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게다. 그날부터 채선과 도화, 한도경은 한패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채선은 도화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겼지요. 도화야, 너는 우물가나 빨래터에 가서 안악들 이야기를 잘 들어두어라. 배 대인이 예전에 다른 집과도 동업을 했는지, 그 집들이 어찌 되었는지 말이다. 그건 왜요, 새언니? 한 번 덫을 놓아 재미를 본 자는 그 덫을 또 쓰는 법이거든. 우리가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 도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며칠 뒤 도화가 눈을 반짝이며 돌아왔지요. 새언니 알아냈어요. 3년 전에 김좌수라는 어른도 배대인과 비단 동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집도 하룻밤새 망해서 다른 고을로 야반 도주를 했다지 뭐예요. 역시 그랬구나. 한 번이 아니었어. 채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같은 수법이 되풀이되었다면 배도식의 거짓에는 분명 일정한 본이 있을 터였지요. 김좌수도 우리처럼 당했을까요, 새언니? 10중 8구 그럴 게다. 도화야, 그 김좌수가 옮겨간 고을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건 벌써 알아왔어요. 안동 땅으로 갔대요. 잘했다. 참으로 잘했어. 채선은 곧장 그 고을로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도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고 돌아왔지요. 여보, 김좌수도 계약서에 끼워 넣은 조항 때문에 집을 빼앗겼다 하네. 비단이 도적을 맞았다는 핑계까지 우리와 똑같았다는군. 역시 같은 덫이었군요. 채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도식은 늘 같은 덫을 씁니다. 정직한 사람을 골라 죽여 세우고 곱절 장사로 꿰ν 뒤 계약서에 독을 숨기고 도적 핑계로 삼키는 것이지요. 늘 같은 본이라면 그 본을 거꾸로 따라가면 됩니다. 거꾸로 따라간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배도식이 비단을 빼돌렸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슬그머니 내다 팔 것입니다. 도적 맞은 척했으니 대놓고는 못 팔고 다른 고을 상인을 통해 몰래 팔겠지요. 그 자취를 잡으면 비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좌가 됩니다. 과연 자네 머릿속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구먼. 한도경이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채선의 얼굴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라 있었지요. 배도식이라는 자의 수법이 자꾸만 오래전 친정에서 겪은 그 일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만 더 알아봐 주십시오. 배도식이 젊었을 적 관아의 셈이나 문서를 다룬 적이 있는지를요. 관아의 문서를, 그건 또 어찌 알려고 하나. 계약서에 글자를 감쪽같이 끼워 넣는 솜씨가 보통 장사치의 솜씨가 아닙니다. 문서를 다뤄본 자의 솜씨지요.
그런 자가 옛날에 어디서 그 재주를 익혔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알겠네. 내 그것도 알아봄세. 채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쩌면 대도식과 자신의 인연이 이 비단 거래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예감의 정체를 채선은 아직 또렷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채선의 곁에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든든한 편이 생겨갔지요. 남편 한도경이 그러했고 시누이 도화가 그러했습니다. 입만 살았다 손가락질 받던 며느리가 이제 무너진 집안을 일으킬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도식이 어떤 자입니까? 온 고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자였지요. 채선이 자취를 캐고 다닌다는 소문은 머지않아 그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배도식에게 닿고 말았지요. 채선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배도식이 빼돌린 비단의 자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도경이 이웃 고을 상인들 사이를 발이 닳도록 돌아다닌 끝에 귀한 소식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잡았네. 문경장에서 청나라 비단이 헐값에 풀렸다는구먼.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말일세. 한밤중에 헐값에 말이지요. 누가 그런 식으로 비단을 팝니까? 떳떳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채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적 맞았다던 비단이 슬그머니 시장에 풀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배도식의 거짓을 드러내는 증거였지요. 그 비단을 사간 상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송객주라는 자라네. 그런데 그 자가 입이 무거워서 누구한테 샀는지는 죽어도 말을 안 한다는구먼. 입이 무거운 자라 그렇다면 입이 아니라 샘으로 풀어야겠군요. 채선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송객주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송객주의 가게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기운 뒤였습니다. 가게 안은 어둑했지요. 등잔 하나만 깜빡이는 어스름 속에서 채선의 눈앞이 또 안개가 낀 듯 뿌얘졌습니다. 채선은 문턱을 헛디뎌 휘청했지요. 여보, 괜찮나? 한도경이 황급히 아내를 붙들었습니다. 채선은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지요. 서방님, 안이 어두워 잘 뵈지 않습니다. 송객주가 어디 앉아 있는지 가만히 일러 주십시오. 바로 자네 앞 평상 위에 앉아 있네. 한도경은 그제야 아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물을 때가 아니었지요. 채선은 한도경이 일러준 대로 평상 쪽을 향해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자세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나는 바쁜 사람이요. 송객주가 시큰둥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송객주께서 얼마 전 청나라 비단을 헐값에 사들이셨지요. 한 필에 단량씩 모두 300필을 사들이셨더군요. 도합 1500냥이었습니다. 송객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부에만 적힌 그 숫자를 처음 보는 안악이 줄줄 외고 있었으니까요. 다 당신이 그걸 어찌 아시오? 제가 셈을 좀 봅니다. 헐값에 들어온 비단은 출처가 수상한 법이지요. 송객주, 그 비단을 누구에게서 사셨습니까? 바른 대로 말씀하시면 송객주께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소. 그분이 알면 나는 그분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배 대인이 맞군요. 채선이 빙긋 웃었습니다. 송객주는 그제야 자신이 말려들었음을 깨닫고 입을 틀어 막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송객주, 저는 송객주를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도적 맞았다던 비단이 어찌 송객주 손에 들어왔는지 그 사실만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송객주가 작물을 산 죄를 면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작물이라는 말에 송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고 산 것이라 해도 도적 맞은 물건을 사들였으니 죄가 되는 것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송객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관아에서 물으면 그 비단을 배 대인에게서 샀다고 증언하리다. 대신 내가 모르고 산 것이라는 점은 꼭 밝혀주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송객주. 채선은 마침내 큰 증인 하나를 얻었습니다. 도적 맞았다던 비단이 배도식의 손에서 흘러나왔다는 증언. 그것이면 배도식의 거짓을 들출 수 있었지요. 여보, 이제 됐네. 이만하면 관아에 고할 수 있지 않겠나. 한도경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선은 신중했지요. 아직 이릅니다, 서방님. 지금 관아에 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고을 아전들은 죄다 배도식의 손아귀에 있으니까요. 송사를 넣어도 묵살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마침 들으니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있다더군요. 강직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 합니다. 배도식과 아직 연이 닿지 않은 그분이라면 우리 말을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채선은 새 현감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침 그 현감은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듣겠다며 관아 앞에 신문고를 걸어둔 터였지요. 채선은 그동안 모은 것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비단이 광에 숨겨져 있었다는 박허간의 증언, 헐값에 풀린 비단을 산 송객주의 증언, 3년 전 같은 수법으로 망한 김좌수의 사연까지. 채선은 그 모든 것을 종이에 적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만 또렷이 새겨두었습니다. 여보, 적어두지 않아도 괜찮겠나. 그 많은 것을 어찌 다 기억한단 말인가. 한도경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채선은 역게 미소를 지었지요. 적어둔 것은 빼앗기고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도 못 훔쳐가지요. 제 친정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채선의 그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선이 모든 것을 외워두는 까닭은 어두운 눈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 빼앗기지 않을 무기는 오직 머릿속에 든 것뿐임을 채선은 친정의 비극에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드디어 채선은 현감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신문고를 울리고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지요. 사또 소녀의 시댁이 배도식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비단이 도적을 맞았다 하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그 비단은 배도식이 빼돌려 다른 고을에 몰래 팔았사옵니다. 증좌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비단을 사간 송객주가 증언할 것이며 배도식의 광에 비단이 있었다는 박허간의 증언도 있사옵니다. 또한 3년 전 김좌수 댁도 똑같은 수법으로 망하였사옵니다. 현감은 채선의 조리 있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낱 안악이 이토록 또렷하게 사건을 짚어내는 것이 놀라웠지요. 게다가 그 내용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좋다. 내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 열흘 뒤 모두를 관하로 불러 재심을 열 것이니
그리 알라. 현감의 입에서 마침내 재심을 열겠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채선은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길바닥에 나앉은 지 한 달,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선은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한석주도 눈을 번쩍 떴지요. 재심이라니, 그게 정말이냐? 세아가,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해냈단 말이냐? 아직 이긴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 하오나 적어도 우리 말을 들어줄 분을 만났습니다. 한석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만 살았다고 그토록 구박하던 며느리가 무너진 집안에서 홀로 일어나 싸우고 있었지요. 한석주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를 잘못 보았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세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다 이 늙은이의 욕심이 부른 화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난 일은 잊으시고 부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재심에서 이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오씨도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며칠 새 부쩍 늙어버린 시어머니였지요. 세아가, 예, 어머님.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다. 입만 살았네, 손이 굼뜨네 하고 구박만 했는데. 정작 이 집안이 망하니 발벗고 나서는 건 너 하나뿐이로구나. 오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한 적 없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오씨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저야말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했지요.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아니다. 내 덕에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 너한테 평생 빚을 진 셈 치마. 오씨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끌어쥐었습니다. 채선은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지요. 두 여인의 눈가가 함께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한씨 집안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식구들은 채선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다만 그 자리에서 큰동서 끝내만은 어쩐 일인지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말이지요. 그날 밤 끝내는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달려 어디론가 향했지요. 끝내가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배도식의 객주였습니다. 기망의 불씨가 막 타오르려는 그때 그 불씨를 끄려는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 배도식의 객주에는 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끝내가 헐떡이며 뛰어들자 배도식은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배대인 큰일 났습니다. 작은 동서가 그 채선이라는 것이 새 현감에게 재심을 청했답니다. 비단을 빼돌린 증좌까지 잡았다고. 허허, 그래. 배도식은 놀라기는커녕 빙긋 웃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웃음에 끝내가 더 안달이 났지요.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송객주가 증언을 한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저까지 끌려갑니다. 제가 그날 밤 우리 집샘을 대인께 다 넘긴 걸 들키면 끝내야 진정하거라. 배도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끝내를 달랬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내가 그날 밤 그 집 곳간 샘과 논밭 문서가 어디 있는지 죄다 일러주었기에 내 일이 그리 수월했던 게 아니냐.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버릴 성싶으냐. 그러시면 걱정 말거라.
내 몫은 내 단단히 챙겨줄 터이니 너는 그저 입만 꾹 다물고 있거라. 알겠느냐? 예, 예. 대인만 믿겠습니다. 한나 단학이 증좌 몇 개 모았다 한들 송사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증인은 사면 되고 증좌는 없애면 그만이다. 그리고 배도식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 채선이라는 것, 친정 내력을 좀 알아봤더니 아주 재미난 패가 손에 들어왔구나. 이번 재심에서 그 입을 영영 틀어막아 주마. 배도식의 반격은 치밀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는 채선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부터 알아냈지요. 사람을 풀어 수소문한 끝에 채선이 박허간과 송객주를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하하, 그 며느리가 송객주를 믿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믿음을 거꾸로 써먹어 주마. 배도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먼저 박허간부터 손을 썼지요. 비단이 광에 숨겨져 있었다 증언하기로 한 박허간은 돈 몇 푼에 넘어가 어느 날 밤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배도식의 진짜 노림수는 송객주였습니다. 배도식은 송객주를 은밀히 불러 돈 보따리를 안겼지요. 송객주, 자네가 살 길은 하나뿐이네. 그 며느리가 자네에게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시키려 했다고. 그리 일러 바치게. 그러면 작물을 산 자네 죄도 덮어주고 후하게 보상도 함세. 송객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돈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도식은 채선이 가장 믿는 증인을 도리어 채선을 찌르는 칼로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채선은 송객주의 증언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재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송객주가 증언만 해주면 이번엔 반드시 이깁니다. 비단이 그자 손에서 흘러나온 걸 본 사람이니 이보다 확실한 증인이 없지요. 그래, 자네만 믿네. 이번엔 꼭 이기세. 채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요. 어쩌면 그 지나친 자신감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채선을 그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지요. 온 고을이 우러르는 배대인과 망한 집 며느리의 다툼이라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구경거리였습니다. 현감이 자리에 앉자 채선이 먼저 나섰습니다. 사또, 배도식은 비단을 도적 맞았다. 거짓을 고하고 저희 집 재산을 빼앗았사옵니다. 그 비단은 도적 맞은 것이 아니라 배도식이 빼돌려 문경 송객주에게 헐값에 판 것이옵니다. 그 비단을 사들인 송객주가 증인이오니 불러 물어 주시옵소서. 좋다. 송객주를 들라하라. 채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송객주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리라 믿었지요. 그런데 불려 나온 송객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채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저 한씨 댁 며느리한테 돈을 받았사옵니다. 딴 양을 쥐어주며 배대인이 비단을 빼돌렸다고 거짓으로 증언해 달라 하였사옵니다. 소인은 양심이 찔려 차마 그리 못하겠기에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를. 송객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채선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증인이 도리어 자신을 무고죄로 몰아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송객주는 채선을 외면한 채 미리 짜둔 말을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 저 며느리가 며칠 전 제 가게로 찾아와 별별 소리를 다 했사옵니다. 도적이 어쩌고 광이 어쩌고 하면서 그리 증언만 해주면 후사하겠다 하였지요.
멀쩡한 어른을 죄인으로 몰려는 수작이었사옵니다. 이럴 수가. 채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송객주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러니 채선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송객주가 작정하고 뒤집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패가 도리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하하, 사또. 이제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배도식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나섰지요. 후덕한 얼굴에 점잖은 태도, 누가 봐도 인덕 높은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 거짓 증언까지 시키려 한 게요. 사또, 저는 평생 이 고을 백성을 위해 곳간을 열고 다리를 놓아 온 사람입니다. 한시대기 장사에 실패한 것을 어찌 이 사람 탓으로 돌린단 말입니까? 구경꾼들이 술렁이며 배도식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배대인이 어떤 어른인데 증인까지 돈으로 사려 했다니 못된 것이로구먼. 쯧쯧. 분위기가 순식간에 배도식에게로 기울었지요. 바로 그때 배도식이 회심의 한수를 꺼내 들었지요. 사또, 더구나 저 며느리의 친정 내력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여인의 아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관아의 공금을 빼돌리다 옥에서 죽은 죄인 윤경수 올시다. 그 말에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채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죄인의 딸이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서 입을 놀린단 말입니까? 아비가 장부를 고쳐 나라 돈을 훔친 도둑인데 그 딸이 거짓을 꾸미는 게 무에 이상하겠습니까?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요. 배도식의 비방은 칼날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채선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죄인의 딸이었어. 어쩐지 입만 산 게 다 까닭이 있었구먼. 채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그 말에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지요. 더구나 채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누명 씌워 죽인 그 진짜 도둑이 바로 눈앞에 배도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감마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사라졌고 증좌라고는 며느리의 말뿐이며 그 며느리는 죄인의 딸이라니. 아무리 강직한 현감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한낱 안하게 편을 들기는 어려웠지요. 사또, 죄인의 딸이라는 말로 소녀의 입을 막으려 하시나 죄와 진실은 별개이옵니다. 제 아비가 죄인이라 한들 배도식이 비단을 빼돌린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허허, 저것 보십시오. 죄인의 딸이 말재간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그려. 배도식이 비웃었습니다. 채선은 굴하지 않고 다시 아뢰었지요. 사또, 비단 300필이 문경송 객주에게 한 필단량씩 1,500냥에 넘어갔사옵니다. 도적 맞은 물건이 어찌 그리 또박또박 값이 매겨져 팔렸겠사옵니까? 이것만으로도 도적 운운이 거짓임이 드러나지 않사옵니까? 현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도식이 곧장 받아쳤지요. 사또, 증인도 없이 숫자만 줄줄 웬다고 그게 증좌가 됩니까? 저 여인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문을 꾸며 대는 것이지요. 죄인의 피가 어딜 가겠습니까? 구경꾼들이 다시 배도식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도 증좌도 없이 입으로 한 말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더구나 배대인은 온 고을이 아는 덕망 높은 어른이 아니냐. 이 송사는 현감의 입에서 패소의 말이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선이 바닥에 꿇어앉아 부르짖었지요. 사또, 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녀가 반드시 증좌를 가져오겠나이다. 닥치거라. 이미 늦었다. 도리어 증인을 매수하려 한 죄까지 드러난 마당에 무슨 낯으로 증좌를 운운하느냐. 이 송사 한씨 댁의 패소로 한다. 더하여 저 며느리가 양민을 매수해 무고하려 한 죄는 따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현감이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채선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지요. 빼앗긴 것을 되찾기는커녕 도리어 무고죄까지 뒤집어 쓴 것입니다. 배도식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채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자의 비웃음이 가득했지요. 패소한 채선은 식구들의 부축을 받아 셋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채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지요. 재심에서 졌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진 탓일까요? 자리에 누워있던 한석주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송사에서 이겨 집안을 되찾기만을 기다리던 노인은 끝내 그 소식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요. 아버님, 아버님. 채선이 시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빼앗긴 집 한 칸 되찾아 드리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한스러웠지요. 한석주는 숨을 거두기 직전 채선의 손을 힘없이 끌어쥐고 한마디를 남겼다 했습니다. 새아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집안을 너만 믿는다. 그 말을 끝으로 한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며느리에게 집안을 맡기고 떠난 것이지요. 채선은 무너졌습니다. 빼앗긴 재산도, 죽은 시아버지도, 욕보인 친정아버지도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요. 게다가 식구들 중 일부는 다시 채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이를 키워서 일이 된 게 아니냐. 가만히 있었으면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것을. 원망의 화살이 채선에게 쏟아졌습니다. 채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텅 빈 마음으로 차디찬 시아버지의 손만 하염없이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그날 밤, 채선은 홀로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채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손을 뻗어도 제 손가락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꼭 내 처지로구나. 채선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내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증인도 다 빼앗기고 증좌도 없고 아버님마저 떠나셨는데 죄인의 딸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내가 무얼. 채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구나 이번 일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지요. 송객주의 입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것이 도리어 화를 키운 것이었으니까요. 제 꾀를 너무 믿은 탓에 빼앗긴 것을 되찾기는커녕 무고죄까지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자만했어. 입만 살았다 욕먹던 며느리, 죄인의 딸, 무능한 며느리. 세상이 자신에게 붙인 그 모든 이름이 칼이 되어 가슴을 후볐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 죽은 친정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되살아난 것이 채선아, 옳은 말은 끝까지 하는 거다. 입을 다물면 거짓이 이기는 법이야. 채선은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던 그 말이었지요. 그런데 채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평생 제1의 입을 다물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눈이 어둡다는 것도 숨겼고 친정의 억울함도 가슴에만 묻어두었지요.
끝까지 해야 할 옳은 말을 채선은 늘 삼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이긴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소녀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알겠습니다. 채선은 천천히 일어나 봉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를 끌었지요. 손때 묻은 아버지의 장부책이 어둠 속에서도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채선은 그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이 장부책 속에 어쩌면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가 들어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죽었는지, 그리고 그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채선은 이제껏 차마 펴보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마침내 마주할 결심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채선의 마음의 눈만은 다시 또렷이 뜨이기 시작했지요. 무너진 자리에서 채선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채선은 아버지의 장부책을 펼쳤습니다. 낮의 환한 빛 아래서야 비로소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채선은 한 장 한 장 아버지가 남긴 숫자와 글씨를 더듬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채선의 손이 어느 대목에서 우뚝 멈췄지요. 장부 한 구석에 아버지가 작게 적어둔 기록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곡물 장부에서 누군가 숫자를 고쳐 곡식을 빼돌린 정황을 적발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친 자의 독특한 글씨체까지 본떠 그려두었습니다. 이 글씨체는 채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글씨체가 한석주가 받았던 그 비단 계약서에 끼워 넣어진 조항의 글씨체와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획을 맺는 버릇, 점을 찍는 모양까지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배도식 내 놈이었구나.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오래전 관아의 곡물을 빼돌린 진짜 도둑은 배도식이었지요. 그리고 그 죄를 적발한 사람이 바로 채선의 친정아버지 윤경수였습니다. 배도식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장부를 고쳐 윤경수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지요. 그 누명으로 윤경수는 옥에서 죽었고 채선의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는 시댁까지. 채선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비단 거래는 우연이 아니었지요. 한 사람이 두 집안을 차례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배도식은 채선이 윤경수의 딸인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원수의 딸이 제 코앞에서 칼을 갈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채선의 손에는 이제 두 가지 증좌가 쥐어졌습니다. 하나는 배도식의 위조 수법과 글씨체가 담긴 아버지의 장부책, 또 하나는 같은 글씨체로 조항이 끼워 넣어진 비단 계약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견주면 배도식의 거짓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 고울 관아는 이미 배도식의 손안에 있다. 더 높은 곳에 고해야 해. 그런데 글씨체와 장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배도식은 또 입에 발린 말로 빠져나갈 것이 뻔했지요. 채선에게는 그날 밤의 일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채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우리 집 곳간 샘과 논밭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배도식에게 일러준 사람이 분명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자가 하룻밤새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이 집안 안에 있다. 채선은 며칠 전부터 큰동서 끝내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재심에서 졌다는 소식에도 끝내는 어쩐 일인지 안도하지 못하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채선을 피해 다녔지요. 죄지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선은 끝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형님, 그날 밤 우리 집샘과 문서가 어디 있는지 배대인에게 일러준 사람이 형님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형님, 저는 형님을 탓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형님 눈을 보면 압니다. 형님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발 뻗고 주무시지 못했지요. 아버님 임종을 지키면서도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고요. 끝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채선은 그런 끝내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부추긴 그 거래 때문에요. 이대로 가면 배도식은 멀쩡히 살고 우리 집안만 무너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용기를 내주십시오. 형님의 한마디면 죽은 아버님의 한도, 우리 집안의 억울함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끝내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작은 동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찌하면 되겠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마침내 채선은 그날 밤에 산증인을 얻었습니다. 채선이 끝내의 죄책감을 읽어내고 끝까지 그 양심을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것이었지요. 마침 그 무렵 고을에 놀라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가 이 일대를 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채선은 그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채선은 어사가 머문다는 객사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사의 행차를 가로막고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지요. 어사 또 억울한 사정이 있사옵니다. 부디 소녀의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어사는 채선을 객사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채선은 그동안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리 있게 아뢰었지요. 비단 동업에 덧붙어 빼돌린 비단, 매수된 증인,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누명까지. 어사는 채선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다. 좋다. 내 배도식을 불러 직접 가리겠다. 며칠 뒤 어사는 관아에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배도식도 끌려 나왔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낯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어사라 한들 증좌 없는 송사에서 자신이 진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채선과 배도식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배도식, 너는 비단을 도적 맞았다 거짓을 고하고 한씨 댁 재산을 빼앗았다. 사실이냐? 어사 또 당치 않사옵니다. 저는 그저 동업을 하다 함께 손해를 본 것뿐이옵니다. 저 여인이 죄인의 딸이라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니 부디 굽어살피시옵소서. 배도식은 능청스럽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도리어 채선을 몰아붙였지요. 어사 또 저 여인의 말에는 증인도 증좌도 없사옵니다. 죄인 윤경수의 딸이 아비의 핏줄을 이어받아 거짓을 꾸미는 것이지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배도식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채선의 친정을 물고 늘어지며 어사의 마음을 흔들려 들었지요. 어사의 표정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증인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며느리, 내 말을 뒷받침할 증인이 정녕 없느냐. 분위기가 다시 배도식에게 기울려는 순간 채선이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있사옵니다. 어사또.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증인이 있사옵니다. 들라하여 주시옵소서. 채선의 부름에 한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큰동서 끝내였지요. 그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끝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배도식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끝내는 어사 앞에 털썩 엎드렸지요. 어사 또 소인이 죄인이옵니다. 그날 밤, 저 배도식에게 우리 집 곳간 샘과 논밭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죄다 일러 바친 것이 바로 소인이옵니다. 배도식이 제 몫을 챙겨주겠다 꾀는 바람에 시기심에 눈이 멀어 그만.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집안 사람이 내 통자였다니 누구도 짐작 못한 일이었지요. 끝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동서가 시아버님 임종까지 지키며 집안을 일으키려 애쓰는 걸 보고 소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사옵니다. 양심이 저를 갉아먹었지요. 어사 또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배도식이 비단을 빼돌린 것도 도적 운운이 거짓인 것도 소인이 다 알고 있사옵니다. 가장 최선을 미워하던 큰동서가 끝내 양심을 좇아 진실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측근의 배신에 배도식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네, 이것이 무슨 헛소리를. 어사 또 저것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옵니다. 배도식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고 있었지요. 어사가 최선을 향해 물었습니다. 며느리, 이제 증인이 나왔다. 내게 더 내놓을 증좌가 있느냐? 마침내 채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채선의 손에는 친정아버지의 낡은 장부책이 들려 있었지요. 어사 또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저희 집을 차압할 때 관아에 제출된 그 비단 계약서를 이 자리로 가져와 주시옵소서. 그 계약서와 이 장부를 견주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어사가 곧 아전을 시켜 압류 문서를 챙겨 오게 했습니다. 차압의 근거로 쓰였던 그 계약서가 관아 문서함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지요. 채선은 그 계약서와 장부책을 어사 앞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어사 또 이것은 제 친정아버님께서 남기신 장부였고 이것은 시아버님께서 배도식과 맺은 비단 계약서이옵니다. 이 둘을 견주어 보시옵소서. 이 계약서에서 집과 논밭을 빼앗기게 만든 이 조항을 보시옵소서. 글자의 먹빛이 다른 것은 나중에 따로 끼워 넣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이 끼워 넣은 글씨체를 제 아버님 장부에 그려진 글씨체와 견주어 보시옵소서. 획을 맺는 버릇도 점을 찍는 모양도 한치 다름이 없사옵니다. 어사가 두 문서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과연 채선의 말 그대로였지요. 끼워 넣어진 조항의 글씨와 장부에 본떠진 글씨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글씨는 5년 전 관아의 공물을 빼돌리고 제 아버님께 누명을 씌운 자의 글씨이옵니다. 그 자가 바로 배도식이옵니다. 배도식은 그때도 장부를 고쳐 죄 없는 일을 도둑으로 몰았고 이번에도 똑같이 계약서를 고쳐 저희 집안을 등쳐먹은 것이옵니다. 채선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배도식이 비틀거렸지요. 어사 또 저것은 그저 비슷한 글씨일 뿐이옵니다. 어찌 글씨 하나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단 말입니까? 배도식이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자 채선이 차갑게 받아쳤지요. 그러시다면 배도식,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적 맞았다는 그 비단 모두 몇 필이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그거야 수백 필이 창고에. 배도식이 우물거렸습니다.
채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머릿속에 새겨둔 것을 줄줄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비단은 모두 320필이었습니다. 청나라 항나가 150필, 모본단이 100필, 갑사가 70필이지요. 그것이 배도식의 객주 안쪽 깊은 광으로 옮겨졌고 그중 300필이 문경 송객주에게 한 필단량씩 도합 1500량에 팔렸습니다. 남은 20필은 아직 그 광에 있을 것입니다. 어사또 그 광을 뒤지시면 증좌가 그대로 나올 것이옵니다. 채선의 입에서 숫자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종이 한 장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외워두었던 것이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도식은 그 와중에도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비틀린 웃음을 지었지요. 하하, 어사또, 저 여인이 말재간 하나는 기막히지 않습니까? 허나 머릿속에 든 말이 어찌 증거가 됩니까? 입으로야 무슨 숫자인들 못 지어내겠습니까? 종이도 증인도 없는 한낱 말장난일 뿐이옵니다. 배도식은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채선의 암송이 제 아무리 정확해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면 한낱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에 어사도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과연 기억만으로 죄를 묻기는 어려운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채선은 이미 그 마지막 발뺌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사또 제 말이 말장난인지 아닌지 그 광을 직접 뒤져보시면 될 일이옵니다. 제 말대로 남은 20필이 그 광에서 나온다면 나머지 제 말도 모두 참인 것이옵니다. 만일 한 필도 나오지 않는다면 소녀가 무고죄로 죽어 마땅하옵니다. 채선이 제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 결연한 기세에 어사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지요. 좋다. 당장 군조를 보내 배도식의 광을 샅샅이 뒤져라. 어사또. 그것은. 배도식의 얼굴이 비로소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군졸들이 객주를 향해 달려간 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비단 두루마리가 한 아름 들려 있었지요. 채선이 말한 그대로 배도식의 객주 안쪽 깊은 광에서 비단 20필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 광에서 청나라 비단 20필이 나왔사옵니다. 어사또. 도적 맞았다던 비단이 버젓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배도식의 거짓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지요. 채선의 암송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음이 실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입만 살았다 욕먹던 그 입이 마침내 거짓을 산산이 부수는 칼이 된 것이지요. 비단이 송객주의 손을 거쳐 팔린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송객주의 거짓 증언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겁에 질린 송객주는 그 자리에 엎드려 실토했지요. 어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배대인이 돈을 주며 저 며느리가 위증을 시키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하라 시켰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채선에게 씌워졌던 무고죄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벗겨졌습니다. 배도식을 당장 포박하라. 이자가 백성을 등치고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운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어사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졸들이 배도식을 오랏줄로 묶었지요. 온 고을이 부처라 떠받들던 그 어른은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낱 사기꾼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덕한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으로 벗겨진 것이지요. 이럴 수가, 배대인이 사기꾼이었다니. 5년 전 그 누명도 다 저자의 짓이었구먼. 구경꾼들이 입을 모아 탄식했습니다. 한때 채선을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채선을 우러러보고 있었지요.
배도식은 그동안 등쳐먹은 모든 재산을 토해내고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한씨 집안이 빼앗긴 집과 논밭도 고스란히 되돌아왔지요. 채선이 송객주를 매수하려 했다던 무고죄도 송객주의 거짓 증언이 배도식의 사주였음이 드러나면서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또한 어사는 5년 전 윤경수의 누명을 벗겨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죽은 친정아버지의 한이 딸의 손으로 마침내 풀린 것이지요. 큰동서 끝내는 제 죄를 뉘우치고 벌을 받았으나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점이 참작되어 무겁지 않은 벌로 그쳤습니다. 끝내는 채선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요. 작은 동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자네를 그렇게 미워하고 해코지까지 했는데. 형님, 지난 일입니다. 끝에 진실을 밝혀주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채선은 큰 동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식구들이 채선을 둘러앉았습니다. 그동안 채선을 구박하던 식구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채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식구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선은 마침내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소녀는 이 집에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어두워지는 눈을 가진 채로 그것을 숨기고 시집을 왔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일과 바느질을 못한 것도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눈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이 너무 가난해 이 혼사마저 끊기면 어린 동생들이 굶어 죽을 판이라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속이고 들어온 며느리이니 내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한도경이 먼저 아내의 손을 와락 붙들었습니다. 여보, 어찌 그 말을 이제야. 그동안 자네가 날 부린 게 아니라 내가 자네 눈이 되어줬어야 했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이제부터 자네 눈은 내가 함세. 오씨도 눈물을 쏟으며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이 미련한 것사. 그 무거운 짐을 3년이나 혼자 짊어졌단 말이냐. 내가 우릴 속인 게 아니라 이 어미가 내 눈 한 번을 모자라본 게 죄지. 호강시킨 줄로만 알았더니 3년을 고생만 시켰구나. 오씨는 무명천을 적셔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닦아 주었습니다. 평생 모질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에 채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식구들은 그제야 채선의 깊은 속을 알고 미안함에 모두 고개를 떨구었지요. 세월이 흘러 한씨 집안은 예전의 살림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화목한 집안이 되었지요. 채선은 어두운 눈으로도 집안의 셈을 도맡아 살림을 알뜰히 일구었고 식구들은 그런 채선을 든든히 받쳐주었습니다. 한도경은 늘 아내 곁에서 기꺼이 그 눈이 되어 주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채선을 입만 살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채선을 찾아와 의논을 청했지요. 한씨 댁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틀림이 없어. 그 입이 보통 입인가. 무너진 집안을 통째로 일으킨 입인데 한때 멸시에 말이던 그 입이 이제는 집안의 자랑이요 마을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채선은 마당의 늙은 감나무 아래 앉아 친정아버지의 장부책을 어루만졌습니다.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지요. 채선아, 옳은 말은 끝까지 하는 거다. 입을 다물면 거짓이 이기는 법이야. 이제 채선은 그 말의 참뜻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입은 함부로 놀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있는 것이었지요. 세상은 흔히 말 많은 사람을 입만 살았다 비웃지만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사람의 값을 가른다는 것을 채서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거짓 앞에서 입을 다물지 않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킨 가장 큰 힘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